네, 주식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과 핫 이슈들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실 본부장님 소개해 드릴게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아이고 저희 주식 랩소디 이제 나날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저희가 풀어야 할 이야기들이 좀 많습니다. 어떤 얘기부터 좀 나눠볼까요? 일단 내일 그 중요한 날입니다. 삼성전자가 내일 3분기 실적 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실적 설명회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그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이야기를 좀 넘어갈까 합니다. 일단 내일 실적 설명회 때 어떤 이야기를 할지 TSMC 독주에 맞서서 이제 내일 삼성전자하고 밤에는 이제 인텔이 실적 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중요한 회사죠. 삼성전자가 어떤 실적 설명회를 할지, 그리고 HBM 관련해서 이제 DDR이라고 하죠.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로드맵에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줄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궁금한데요. 요거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만 언론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거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12단에 관련해서 이제 그 HBM 12단 관련해서 이제 과연 납품을 할 수 있을지, SK 하이닉스와 관련해서 이제 SK 하이닉스는 12단 독점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납품을 하는데 삼성전자도 이 부분에 관해서 납품을 할지, 그리고 이제 지금 하이닉스는 7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했었는데 삼성전자는 DS 부분에서 추정입니다만 4조 원 정도밖에 이제 수익을 못 올렸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할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 계획에 관한 부분, 요걸 어떻게 발표하냐에 따라서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주가를 회복했는데 오늘 좀 떨어졌습니다. 조금 떨어졌는데 이날 발표에 따라서 어떻게 주가가 변동할지, 최근에 회복세 있는 주가가 어떻게 이제 6만 원을 넘어갈지 아니 5만 전제에 머물지,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 발표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날 발표와 계획이 되게 중요한데 어떤 발표를 할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네. 이게 이제 엔비디아 쪽에 부분적인 승인이 났다라는 거에 대한 언급을 할지 그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사실 이제 외국인이 이틀 정도 사는 듯 하다가 또 매도 모습을 좀 보여주고 네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좀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퀄테스트 내일 이제 확정 실적이 발표가 납니다. 그 실적 발표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해낼지를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SK 하이닉스에서 그 공개 채용을 시작을 했는데 네, 그것도 중요합니다. 네. 경력 사원을 그치. 모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삼성에서 실제로 많이 지원을 했다라는 소리가 또 들려오는 아니 근데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고요. 일단 약간 요거 하기 전에 파운드리 네. 사업 부분도 네.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부분에 GAA 기술을 적용한 3나노 공정을 선보였는데 수주율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지, 수율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이 좀 있고, 인텔넷이 1.8나노 공정 부분이 파운드리 사업 부분에서 실패했다는 부분인데 뭐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데 실패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제 요율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효율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적 발표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부분을 HBM 부분하고 요 요율 부분을 삼성전자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해줄지에 대한 부분이 관건일 것 같고, 요게 이제 어떤 영업이익에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요 발표에 따라서 6만 전자로 가느냐 아니면 5만 전자에서 머물러서 더 밑으로 가느냐가 관건일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사실 삼성에 있어서는 내일이 아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 정말 이 얘기인데 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 그렇구나. 네. 경력직이 5번째, 올해 들어서만 SK 하이닉스 어이구, 5번째 경력직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 독점적으로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엔비디아의 수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관련 2년 이상 이제 2년 차입니다. 2년 차. 아주 나오자마자 이런 분들을 바로 채용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회로 설계와 프로세스, D램,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링 이런 전반적인 반도체 전반적인 부분을 다 거의 다 이제 뭐 저인 방식으로 쓸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은 사실은 삼성에 있는 분이 아니라 원래는 삼성 분들이 아니라 이분들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원래 이제 하이닉스 있다가 삼성 왔다가 그래요? 다시 하이닉스 갔다가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삼성이 자존심이 상하는 게 데려왔다가 이런 분들이 다시 하이닉스로 가는 거예요. 최근에 삼성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맞아요. 다시 하이닉스로 가니까 이 삼성이 약간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요즘 삼성이 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많이 이제 옮겨갈 수도 있겠어요.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면 SK 하이닉스가 급성장했거든요. 연봉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좀 기분이 좀 조금 약간 찹찹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 수 있고 SK 하이닉스가 이제 그 급성장하면서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직이 좀 눈에 띄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어떤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이쪽 분야에서 이게 정말로 내일 어떤 실적 발표나 이런 것들이나 보고 이제 이직이 어떻게 됐냐에 좀 보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 분야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실질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어떤 잣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표는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이직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시면 실질적인 발표와 이런 거와 다르게 이직률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지표를 보시면 진짜로 이게 어떻게 사업이 재편되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진짜 내일이 조금 중요하겠네요. 퀄테스트에서. 네. 그리고 뭐 사실 그 반도체 사업 분야에 관해서 네. 이제 부의장의 사과가 있었고 부회장의 사과도 있었고 그리고 네. 지금 삼성전자 내에서도 인력에 관한 이제 구조 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다른 배치, 다시 배치를 해야겠다 이런 네. 부분들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이제 고부가 가치 사업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뭐 기술력이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에 따라서 내부적인 어떤 조율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예전에 그 삼성전자를 지금으로 만든 그 이야기가 좀 웃기긴 한데 뭐 SK 하이닉스가 기술 격차를 벌어지게 네네네. 만들었던 그 하나의 기술력을 주장했었던 분들이 있으시대요. 또 그분들에 관한 네네. 평가는 삼성 내에서 또 굉장히 안 좋아서 네. 이런 인력 배치도 좀 달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같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은 TSMC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네, TSMC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TSMC는 사실은 이제 지금 고위급 관리라고 잉그리스 라슨이라고 지금 이분이 대만을 건너가서 대만 초청으로 미국 대만 관계를 총괄하기 위해서 잠깐 가 있습니다. 아직 대만이 지금 똥줄이 타 있습니다. 똥줄이 타는 얘기 좀 웃기긴 한데 이 방송용으로 적당하진 않는데 이분이 이제 28일부터 이제 다음 달 1일 일정으로 가 있는데 대만 초청으로 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지역 안보 문화 교류 때문에 가 있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어떤 반도체 산업이 95%가 TSMC 때문에 죽었다라는 어떤 그런 강경 발언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것 때문에 TSMC 주가가 미국에서 4.3% 정도가 하락했습니다. 그날 하루. 그리고 이제 타이 쪽에서 상장 주식도 2% 이상 하락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 TSMC 주가가 계속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계속 어떤 그 칩이 하웨이 칩에 그 TSMC 관련된 그런 기술들이 발견되고 이런 정황이 발견되다 보니까 계속 안 좋은 정황이 발견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타개하는 부분이 좀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만 쪽에서는 입장 표명을 계속 요구하는 그런 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만 쪽은 계속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나라가 계속 이제 동맹 관계다, 좋은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원래 이제 두 나라는 사실은 그 외교적으로는 국교가 수립이 안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외교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뭐 비공식적이지만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어떤 그런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얘기는 오늘 좀 다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이제 그 돈으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중과세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양국 간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반도체 칩 관련해서 이제 부품 공급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제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미국 내에 설립해 주는 부분을 좀 얘기할 것 같고 그다음에 군사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군비 같은 것들을 사주는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대만이 미국에 있는 군사 이제 군부 그러니까 군사 무기죠. 그런 것들을 나중에 사주고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을 지어주는 쪽으로 이제 이야기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지 않을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반도체 쪽에서는 어쨌든 관세가 좀 나중에는 좀 부과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단순히 이쪽에만 부과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쪽에도 이게 좀 부과되는 그런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좀 대선을 지켜봐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대선이 끝난 이후에
특히 하이닉스는 조금 영향이 있을.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안 그래도 엔비디아 쪽이랑 좀 많이 있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네, 좀 네. 영향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지속적으로 이제 독점적으로 뭘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뭐 관계된 그 어떤 하청업체들은 영향이 계속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듭니다. 예. 그리고 또 트럼프가 아예 그냥 콕 집어가지고 TSMC에 관한 언급을 또 하기도 했단 네네네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또 선거적으로도 트럼프가 굉장히 좀 우세한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TSMC가 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선거는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음. 왜냐하면 이게 원래 이제 그 넉다운 방식이잖아요. 네. 미국 선거는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게 뭐 퍼센테이지가 아니다 보니까 미국 선거는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표를 한 표 퍼센테이지로 가져가는 게 그 주에 한 표라도 이기면 다 가져가는 맞아요. 그런 선거잖아요. 식으로. 미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전 선거도 이제 트럼프가 좀 유리했었는데 그리고 그 전 선거는 힐러리가 유리했었는데 트럼프가 이기고 이런 구도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다음은 이제 AMD가 실적 발표를 어제 했는데 아 맞아요. 이것도 이제 예, 사실은 뜨거웠죠. 이제 사실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주가는 또 시간의 거래에서 7.7%가 떨어져가지고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게 그 생각보다 다음 분기에 AI 쪽 전망이 좋지가 않아요. AMD가. 엔비디아가 훨씬 더 강한 것 맞아요, 같고 맞아요. AMD가 내놓았던 그 MI300 가속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엔비디아라는 게 이제 이 경쟁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가속기인데 이 GPU 가속기가 생각보다 양산 체제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양산이 안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선보이긴 했는데 이게 계속 그러니까 다양하게 계속 그러니까 양산이라고 그러면 이제 실제 나오는 제품이 빨리 나올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품이 돼서 이제 수익률로 반영이 될 것 같지가 않다는 얘기인 거죠. 실질적으로 AMD 쪽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수익이 나오는 부분에서 그 매출로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엔비디아 쪽에서는 매출이 이제 바로 블랙웰처럼 나올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AMD 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뭐 실험적으로 나오거나 한두 작품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기술력은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이게 어떤 양산 체계랄까 여러 작품으로 나온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보일 수 있는 작품들이 나올 수 있는 데는 AMD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기술력 차이가 좀 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인데요. 데이터 센터에서도 매출이 뭐 AMD 쪽에서는 보통 한 100억 달러 정도 생각을 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엔비디아 쪽에서 1000억 달러 정도 생각하니까 10배 정도 차이가 지금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엔비디아 천하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 예상하다 보니까 4분기부터는 격차가 더 차이가 나니까 사람들이 주식을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AMD가 이제 사실은 엔비디아에 이어서 이제 GPU 공급 2위 글로벌 2위 업체인데 네. 그 엔비디아와 이제 성장성이 계속 이제 좀 벌어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엔비디아의 독주를 과연 이제 AMD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오늘 이번에 실적 발표 나고 좀 의문점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근데 포지셔닝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인텔 때처럼 차라리 그냥 CPU 개발 때처럼 그냥 이쪽이 만약에 이제 그 인텔이 뭐 하나 시즌을 내면 그때 뭐 라이젠을 내듯이 그렇게 하나를 내면 좋은데 그렇게 내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이제 블랙웰 같은 걸 하나를 내면 이쪽에도 하나를 내면 좋은데 양산을 낼 수 있는 그렇게 내지를 않고 약간 애매한 포지셔닝을 취하는 것 같아요. 그 기술력이 안 따라와서 그러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좀 비슷하게라도 내주면 좋은데 이게 좀 AMD가 좀 포지셔닝이 애매한 듯한 포지셔닝을 취하니까 시장에서는 약간 의문을 좀 갖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은 이 기업의 거죠. 성격이 어떤 건지에 대한 AMD의 성격이 뭐지? AI 기업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아닌 것 CPU 기업 같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그 색깔. 포지셔닝이 좀 애매하다는 맞아요.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분명하게 이제 GPU 그룹이라는 어떤 그래픽 카드 AI 그룹이라는 확실하게 딱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긴 투자하면 이렇게 되겠다라는 어떤 데이터 그룹이고 AI 그룹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는데 AMD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뭐 AI 그룹이고 분명하게 컴퓨터 관련된 어떤 그런 그룹인 건 분명하고 성장성이 있어 보이긴 한데 돈이 분산돼서 투자하는 듯한. 그래서 실제로 이번 매출도 잘 나왔는데 데이터 센터 매출이 잘 나왔대요. 그러면 이건 또 우리가
좀 애매한 거죠. 말씀하신 네네네. 것처럼 네. 확실한 그 색깔이 무엇일까? 기업의 네. 색깔이 삼성전자 같은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합니까? 네, 네. 아 진짜로 다 하고 있으니까 네. PC 매출도 꽤 되거든요. 음. 사실은 PC 쪽 매출도 꽤 됩니다. 그래서 AMD가 뭐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선택과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좀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건 좋긴 한데 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대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건 웃기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기술 1등이 없다는 거죠. AMD 쪽에서는 사실은 앞서 나가는 1등이 없다는 부분도 사실은 약점일 수 있습니다. 모두 다 따라가고 기술력이 되기는 하지만 어느 하나도 1등이 없다는 건 AMD의 약점일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거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AMD가 이제 사실 GPU 업체이기도 하면서도 다른 사업들을 영위를 하는데 실제 이번 실적을 뜯어보니까 GPU에 관한 성장성보다는 다른 쪽의 매출들로 이제 메꾼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 통신 같은 데서도 이제 매출 전망치가 이제 애널리스트 예상치를 하회했던 부분들이 AI 관련 매출이 생각보다 좀 더뎠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그 포인트에 조금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 외에 7% 정도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또 반면에 엔비디아는 역시 명불허전 엔비디아구나라는 엔비디아 주가에 오히려 좀 더 탄력을 주는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색깔을 좀 명확히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지 맞습니다.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오늘 뭐 드는 얘기를 것 할 수 같습니다.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알파벳은 시간의 거래에서 확 뛰었거든요. 맞아요. 예, 오늘 얘기를 할 수 맞아요. 있을지 시간 네. 되면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알파벳은 오히려 시간의 거래에서 AI 쪽에 관심이 된다고 하고 메타는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메타 같은 경우도 AI 쪽에 집중돼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뛸 텐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AI 쪽에 투자를 많이 한 그룹에 대해서는 기대감 때문에 뛰는데 AMD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사실은 좀 AI에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알파벳도 사실은 이제 좀 얘기를 하면 좋은데 제가 네. 지금 임영웅 씨 얘기를 좀 해야 돼서 네. 임영웅 씨 얘기. 임영웅 씨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제 네, 저희가 네. 또 너무 반응이 좋아서요. 또 계속 네. 또 저희가 또 연예부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장점들을 저희가 네.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임영웅 씨는 사실은 이제 그 많은 부분이 트로트 가수로 생각하시는데 이분은 트로트 가수가 아닙니다. 사실 맞아요. 저는 이제 네. 저는 이분은 어떻든 대중 가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트로트 가수를 넘어서 이제 대중 가수라고 보는데 이분은 최근에 이분이 그 영진이 통합 자료에 따르면 그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영화가 나옵니다. 영화 흥행 최고 흥행작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방탄이 했던 그 영화를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러브 유 셀프 인 서울이라는 영화가 이제 100억 원의 누적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97억 500만 원을 기록했는데 이런 공연 실황 영화 최초로 100억 매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곧 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로 대단한 기록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임영웅 씨 팬덤이 사실은 상당히 높습니다. 시니어 팬덤이 이제 상당히 높은데 이게 뭐 임영웅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 영웅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대표적인 게 뭐 쌍용차도 살렸다고 그러고 뭐 모든 것들을 많이 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몰입 대상을 제대로 찾고 있다 보니까 이분이 뭐 손을 대는 것마다 이제 히트를 시키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사실은 스트리밍 자체가 뭐 100만 장 효과를 난다고 하고 있고요. 콘서트 자체도 지금 뭐 6일치가 매진되고 뭐 60만을 넘는다고도 하고 그다음에 뭐 비즈니스도 뭐 하여튼 손만 대면 다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사도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이분 제가 찾아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이분 제가 그래서 고객은 떠나도 팬들은 떠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분도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근데 이제 이분이 저는 좀 다행스럽다 생각하는 게 이분이 히트를 시키기도 하지만 이분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선택을 하세요. 어떤 선택을 그러니까 할까요? 이분이 뭐냐면 이분도 저는 기업이나 어떤 걸 할 때 팬들을 위해서 선택을 해요. 아무거나 고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기업을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팬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뭔가를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이제 그 증권사나 이런 거를 만약에 고르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제 기업이나 이런 거를 광고 계약을 맺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자기가 어떤 기업을 골랐을 때 이 기업에 홍보를 하거나 이걸 했을 때 만약 이 기업을 홍보를 했을 때 이제 자기가 홍보를 해서 이제 이걸 사거나 이걸 만약에 누군가가 뭘 했을 때 그 기업을 만약에 팬들이 자기를 보고 샀을 때 이거를 만약에 팬들이
뭐 좋아서 사잖아요. 그러면 이 팬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을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나름 기업을 고를 때도 되게 신중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실예로 저희 어머님이 팬이셔가지고요. 네네네. 콘서트 예매를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이제 어머님들은 그런 게 약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광클이라고 하죠. 진짜 네네네. 열심히 했는데 그냥 바로 매진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임영웅님께서 이 암표로 만약에 사게 될 경우에 강경히 대응을 하고 그 네네. 티켓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 팬들이 최대한 피해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암표에 관한 것들도 굉장히 강경하게 좀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네. 실제로 그 콘서트 티켓을 프로그램 매매 암표상들이 굉장히 많이 사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돈이 될 수 있으니까. 아, 돈이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정말 예매를 제가 계속 실패했었는데 이제 그만큼 그런 부분에 관해서 팬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선택을 이제 잘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모델을 할 때도 보면 이제 뭐 특정 상품을 고르긴 좀 애매한데 어쨌든 자기가 할 때도 뭐 어떤 인삼 제품이다 하거나 아니면 증권사 제품이다 할 때도 그런 거고 이제 지금은 어떤 H사 어떤 자기가 이제 H사 어떤 증권사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했던 K사의 어떤 제품을 했어요. 근데 그 이름이 자기 거랑 증권 프로그램이 똑같아요. 아, 그래서 예,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모델이 됐는데 그거 할 때도 본인이 그거 할 때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거 할 때 자기가 그걸 했을 때 그 상품에 자기가 했을 때 그거 상품을 해서 팬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할 때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도 자기가 신중하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팬들이 만약 그 상품을 가입을 했을 때 손해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도 되게 멋지네요. 예. 공항권도 그렇고 예. 네, 멋지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물 하나 모델을 할 때도 이제 이게 맑은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신중하게 고르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제품 믿을만 한지, 네, 실제로 네, 네, 이 네. 서비스가 네. 정말 믿을만 한지를 검토하고 꼼꼼히 네. 살펴보시고 하시는 네, 거죠. 그렇게 고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팬층이 상당히 두꺼우셔서 제가 볼 때는 일단 기록을 갈아치우시는 데는 탁월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일단은 손을 대면 갈아치우는 것에서 제가 볼 때는 약간 삼성전자가 위축돼 있을 때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떤가. 삼성전자 살려주시기. 근데 이게 소비재가 아니라서 네, 잘 맞아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소비재가 아니라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소비재에서는 진짜 엄청난 효과를 기록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굿즈나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로 엄청나는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삼시세끼나 다른 부분에서도 정말로 히트를 내시는 데는 탁월하신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탁월하신 것 같고 음원에서는 진짜 웬만한 그 아이돌과 이렇게 경쟁을 해도 그 임영웅 씨가 음원을 낼 때는 일단 줄 세우기라고 그러죠. 줄 세우기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줄 세워서 임영웅 씨가 음원을 내는 그 시기 때는 제가 볼 때 거의 따라올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아이돌들도 웬만한 사람은 다 피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그때는 줄 세우기라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피해가는 것 같고 그때 제가 이제 음원 차트나 이런 걸 좀 보면 그때 기간 동안 그 기록은 다 갈아치우는 것 같아요. 엄청난 파워네요. 그 자체로. 네네. 그 사람 하나 자체가 걸어다니는 기업보다 더 이제 네네.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네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제2의 임영웅 왜 안 나오는지 맞아. 그것도 너무 궁금해요. 예. 그러니까 제2의 임영웅이 왜 안 나오는지가 일단 궁금한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일단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트로트 오디션이라는 게 일단 그 1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최고의 정상의 가수들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게 후속편들에서는 예. 그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나오지 최고의 않는 거죠. 선수들이 그때 다 나와서 1, 2, 3, 4등이 다 우리나라에서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그때 다 나오는 것 같고 그때 최고의 선수들이 다 나와서 일단은 오디션이라는 게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다 나와서 이제 1, 2, 3, 4등이 다 정해지니까 진짜 잘하는 사람은 그때 다 나왔던 것 같고 점점 더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순위가 다 정해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계속 비슷한 포맷이 나오다 보니 사람들이 약간 식상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이제 좀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포맷 자체가 그 다시 부르기라는 포맷에 사람들이 좀 질리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아, 맞네요. 네네. 그런 포맷이 좀 질리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신곡에 관해서는 임영웅 씨 팬덤이 그거를 넘어서는데 그러니까 이제 트로트라는 게 기존에 익숙했던 노래들을 계속 불러서 이제 자신들이
신곡 말고 신곡으로 성공한 분은 임영웅 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보시면 자신의 트로트는 사실 하나의 노래를 그러니까 트로트뿐만 아닌데 가수가 요즘은 자신의 신곡을 히트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그쵸. 가수들이. 근데 임영웅 씨만 유일하게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온 가수 중에 임영웅 씨만 유일하게 자신의 노래를 나와서 성공을 시켰어요. 나머지 가수들은 오디션에 나온 가수 중에 자신의 노래를 성공시킨 사람이 드물어요. 왜냐하면 다 리메이커나 다른 사람들이 가수 익숙한 노래들로 다 성공을 맞아요. 시키시는 리메이크식으로 많이 예, 하시니까. 그렇게 성공시키시는데 맞아요. 임영웅 씨만 강력한 팬덤과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성공을 시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볼 때 임영웅 씨는 좀 롱런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요. 임영웅 씨는 특히나 행사를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콘서트로만 팬들을 만나시는 걸로 좀 유명하세요. 그러니까 이걸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다른 오디션 다른 가수들하고 약간 다른 행보를 좀 보이시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또 뭐 논란이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팬을 장사를 한다. 뭐 이런 논란을 가진 네네네네네. 그런 가수들도 이제 덜어 있는데 이제 그거와는 완전 다른 행보로 팬들을 좀 위해서 생각을 해주시고 또 이제 리메이크 곡을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많이 이제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네네네네네. 자체곡으로도 그만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뭐 능력치적인 부분에서도 좀 네. 굉장히 근데 이제 보니까 뭐 팬들도 이제 그렇게 좀 만들어주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팬들도 이제 그 임영웅 씨를 좀 그렇게 만들어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소비되지 않게 많이 음. 소비되지 않게 좀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 있고 임영웅 씨 본인도 이제 그런 팬들의 마음을 알아서 조금 본인이 그렇게 좀 자신을 만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게 서로가 좀 잘 시너지를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서로가 이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좀 하셔야 되죠. 저희 아직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넉넉합니다. 일단 넉넉하지 않습니다. 제가 해보고 남은 시간 이제 네.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를 했고요. 지금 업비트 기준으로 현재 시간에서 저희가 지금 오후 4시 반 정도 됐거든요. 1억 600만 원, 1억 60만 원 정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2,000달러고 이제 전고점 돌파, 사상 최고의 가격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제가 본부장님께 부탁드린 첫 번째 사진을 먼저 볼게요. 이게 이제 카멜라 해리슨과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에서 트럼프가 이제 무조건적인 뭔가 암호화폐에 관한 대통령이다. 자기는 암호화폐 대통령이다. 나는 이제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상 이제 해리슨도 이제 암호화폐에 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그러한 발언들을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조금 예상은 했었어요. 예상을 했었던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그 뜨거운 유세 현장에서 사실 이제 공약적인 부분들이 중요해지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해리슨 쪽에서도 암호화폐에 관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늘 이런 기사가 또 뜨기도 했어요. 리플의 공동 창업자가 해리스를 본인은 지지한다라고 했어요. 리플이다라고 하면 상당히 시가총액이 큰 그런 암호화폐 중에 하나죠. 리플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센 같은 경우에는 카멜라 해리스한테 수백만 달러를 이제 기부를 했습니다. 기부를 하면서 사실 이제 CNBC의 인터뷰를 같이 하면서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이제 전쟁을 끝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에 관한 정확한 어떤 규율들을 세워줄 거고 이 질서가 혼란되지 않게끔 충분히 이제 암호화폐 우호적인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해리스 편에 섰습니다. 사실 리플 창업자다라고 하면은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좀 그래도 의미가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죠. 왜 이렇게 또 암호화폐 관련해서 두 후보가 이렇게 좀 열렬히 지지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느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PAC라고 하는 페어쉐이크라고 하는 암호화폐 자선 기부 단체가 있어요. 이쪽에서 정말 많은 돈이 모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호화폐에 관한 부자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이쪽으로 이제 돈을 모금을 해서 이 돈 뭉치를 각각 본인들이 이제 지원하는 후보들한테 전달을 해요. 그게 금액이 어마어마한 게 7월 달 기준으로 트럼프가 암호화폐에 관한 지지론자들한테 받았던 금액이 400만 달러인데 이게 하나로 55억이고 지금은 아마 그 금액이 더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 측에도 암호화폐 자금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에 있는 이제 억만장자들이
미국에 관한 집권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에 따라서 뭐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럴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암호화폐 자금들이 미국의 정치 자금으로 굉장히 많이 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두 후보 모두 다 어찌 보면은 본인들의 이제 선거 자금에서 암호화폐 투자자들한테 받았던 돈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이제 양 후보가 계속 내놓는 거고 실제로 이 부분에 관해서 오늘인가 어젯밤이었나 미국 하원 측에서 이제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국회에. 암호화폐 자금 너무 미국에 있는 정치 자금으로 흘러 들어온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권에 관해서 혼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막아야 된다. 암호화폐 자금에 관해서 들어올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자라는 이제 법까지도 지금 제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통과가 되진 않겠지만은 그만큼 이제 암호화폐 자금들이 미국에 있는 정치 자금으로 굉장히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카말라 해리슨이 되든 이제 트럼프가 되든 그게 이제 큰 악재가 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상징이라는 게 있죠. 트럼프는 암호화폐라는 상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같이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료 같이 좀 띄워주시면은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차트 자료예요. 조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비트코인에 관한 매도벽이 돌파가 됐다. 그리고 숏 트레이더가 청산이 됐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비트코인의 하락에 베팅했었던 투자자분들의 자금들이 모두 다 청산이 되고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 벽돌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두터운 매도의 벽이었거든요. 그래서 요 벽이 만약에 무난하게 청산이 된다면은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하는데 어떤 걸림돌들이 좀 없는 거죠. 그래서 코인글래스 데이터에 따르면은 지난 24시간 동안, 그러니까 아침 기준에서 24시간 동안입니다. 뉴욕장 열렸을 때 2.2억 달러의 숏 포지션이 청산이 됐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두터운 매도 벽들이 청산되어지면서 비트코인 상승에 관한 제동들이 어느 정도 풀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제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에서 미국 선거 전까지 비트코인이 뭐 73,000달러까지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시나리오들이 조금은 맞아가고 있다라고 같이 해석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우리가 장담은 당연히 할 수 없겠죠. 그리고 가격 청산과 더불어서 이제 비트코인에 관한 도미넌스가 60%를 기록을 했어요. 이 도미넌스가 어떤 거냐면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의 점유율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트코인 점유율이 60%가 기록됐다라는 건 거의 최고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비트코인 강세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통계적인 자료를 봤을 때도 우리가 앞으로의 또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같이 예상을 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이고요. 그 제가 보여드린 차트 옆에 이제 트위터 글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 60%가 이제 넘어가는 수준이고 보통 암호화폐 시장에서 사이클들은 이렇게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계속 고점을 찍다가요. 이 도미넌스가 슬슬 줄어들면서 이 수급이 이제 알트코인들한테 갑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이더리움과 솔라나 측에 가겠죠. 그래서 이런 사이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비트코인의 상승을 같이 즐겨보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상승의 수급들이 알트코인으로 옮겨가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제가 또 주식 랩소디 통해서 자, 지금이다라는 타이밍을 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암호화폐 시장 바라보실 때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암호화폐 브리핑 여기서 한번 마쳐보도록 할게요. 근데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 이렇게 생겼나요? 실제로?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겼나요? 요거는 이제 상징이에요, 상징. 실제로 왜 이렇게 만들었죠, 상징을? 그냥 뭐 그들이 만든 거죠. 처음 창시자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고.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지 궁금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뭔가 화폐를 대신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약간 돈처럼 만들었잖아요. 그죠? 궁금해요. 맞아요. 요거는 이제 왜 상징이 이렇게 상징, 코인의 상징일 뿐이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상에 하드웨어 돌려서 연산을 풀어가지고 얻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그거를 가치를 어떻게 환산하는지 궁금해요. 비트코인이 어떻게 환산이 되는지.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저희가 이제 제가 내일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채굴기 사진을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채굴기를 돌려가지고 근데 기가 막히게 그 채굴기에 또 엔비디아 하드웨어 제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니 제가 예전에 사무실에서 제가 사무실을 개인적인 사무실을 혼자 쓰려고 제가 이제 사무실을 하나 한 요 정도 크기일 거예요. 제가 지금 요 정도 사무실을 하나 개인 사무실을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하나를
쉬려고 이제 네.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옆 사무실이 요 정도, 그러니까 그 개인 사무실이 요 정도 이제 사무실이었어요. 근데 그 사무실에 양쪽 사무실이 이제 채굴기를 운영하는 데였어요. 채굴. 네네, 한 3년, 3, 4년, 한 4, 5년 됐을 거예요. 그때 한참 맞아요. 이제 채굴 이게, 많이 하고 예.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계속 화재 경보가 많이 울려요. 계속 돌리다 보니까 이게 전기 엄청 엄청 써요. 쓰잖아요. 네, 엄청 써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속 뭐 이게 두꺼비 자꾸 내려가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비상벨이 네. 울리는 거예요. 그거 거의 데이터 센터만큼 전력을 네. 쓴다라는 네. 또 설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어쨌든 네. 영업용을 써야 되다 보니까 그게 맞아요.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에 이제 이제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경비가 따다 보니까 바닥에 컴퓨터가 쫙 깔려 있더라고요. 제가 맞아요. 본 적이 한 번 있는데 맞아요. 그런 기억이 났어요. 그 경이로운 순간을 직접 보셨다니. 네네네. 예, 그 사람은 없고 컴퓨터만 쫙 깔려 있더라고요. 그거 아, 계속 돌리고 하다 네. 보면은 걔가 연산을 풀어서 비트코인 하나를 좀 예. 배당해주는 그런 그래서 방식. 보통 이제 그렇게 돌리고 나면 그 컴퓨터를 파시더라고요. 그 컴퓨터를 사시는 분은 정말 불행하신 분. 그죠. 쓸 만큼 쓰고. 예, 네. 그 그래픽 카드를 쓰시면 진짜 불행하신 분. 야, 그거 진짜 달 만큼 달지 예. 않았을까. 근데 이제 그 파실 때 보통 얘기를 하시고 파시더라고요. 채굴용으로 썼었다. 예, 썼다고 보통 얘기하시는데 뭐 쓰실만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써도. 예, 대단한 광경을 목격하셨네요. 네, 저도 네. 못 봤는데. 예, 재밌어요. 대단하십니다. 오. 이게 쭉 선이 쭉 이렇게 와.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쭉 바닥에. 와. 예. 그거 한번 이제 내일 제가 사진을 네.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저희 또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네. 오늘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내일은 말씀드렸다시피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온 거 가지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네, 나눠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증시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증시 뉴스 전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에 나섭니다. xAI 기업 가치가 400억 달러로 평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 업계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분위기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xAI가 투자자들과 펀딩을 논의하고 있다고 29일 보도했습니다. 기업 가치는 400억 달러로 평가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xAI가 자금 조달에 나서는 것은 약 5개월 만입니다. 앞서 5월 이 회사는 240억 달러 수준의 가치로 평가받으면서 60억 달러의 자금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실리콘밸리 유명 벤처 캐피털 앤드리슨 호로위츠와 쇠커이어 캐피털, 피델리티 매니지먼트 앤드 리서치 컴퍼니 등이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회사 몸값이 수개월 전 대비 약 1.5배에 달한 셈입니다. xAI는 머스크가 챗 GPT의 오픈 AI를 따라잡겠다면서 설립한 AI 스타트업으로 AI 챗봇 그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I는 테네시주 멤피스의 자칭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그록의 새로운 버전을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xAI와 같이 AI 스타트업 사이에선 대규모 자금 조달에 나서는 경우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1,570억 달러의 평가를 받으면서 66억 달러의 투자를 받은 가운데 퍼플렉시티도 8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 기업 바이트댄스의 창업자 장이밍 회장이 67조 원이 넘는 순자산을 기록하며 중국 최고 부호 자리에 올랐습니다. 80년대생 최고 부자라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29일 중국 후른연구소가 발표한 2024 중국 부자 리스트에 따르면 장이밍 회장의 순자산은 3,500억 위안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050억 위안 증가한 수치입니다. 틱톡의 전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자산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3년 연속 1위를 지켰던 중국 최대 생수기업 농푸산 취안의 중산산 회장은 2위로 밀려났습니다. 중산산 회장의 자산은 3,4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100억 위안 감소했습니다. 지난 2월 불거진 친일 논란으로 인한 소비자 보이콧과 상반기 실적 부진이 주가 하락을 초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텐센트 창업자 마화텅은 3,150억 위안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350억 위안 증가했습니다. 중국 슈퍼리치 클럽은 전반적으로 위축됐습니다.
50억 위안 이상의 자산가는 1,094명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했습니다. 이들의 총 자산도 21조 위안으로 10% 줄었습니다. 호른연구소 회장은 50억 위안 이상 자산가가 3년 연속 감소해 2021년 정점 대비 400명 가까이 줄었다면서도 5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25% 많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 폭탄을 부과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인상된 관세가 30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놓겠다는 입장입니다.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9일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해 5년간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일반 관세율 10%에 7.8%에서 35.3%포인트의 추가 관세를 부과해 최종 관세율은 17.8%에서 45.3%에 이르게 됩니다. 중국산 전기차에는 최고 45.3%의 관세가, 테슬라에서는 가장 낮은 17.8%의 관세가 매겨집니다. EU 당국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해 9월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은 중국산 전기차에 값싼 가격에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발언한 뒤 중국 전기차에 대한 직권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중국 측이 관세를 내지 않는 대신 3만 유로의 판매가 하한선을 정해 수출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실무 협상에도 양측 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EU의 관세 폭탄에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론에 대해 동의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며 중국은 계속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통해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하게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WTO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보복 관세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관세 인상에 찬성한 국가는 투자를 중단하는 방안 또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상무부는 이달 10일 전기차 기업들과 만나 고관세를 지지한 나라에는 공장 설립 등을 중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다만 협상의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무역 분쟁 해결을 주장해왔으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빨리 가능한 한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 무역 마찰이 확대되는 것을 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EU와 중국은 중국산 자동차의 유럽 내 최저 판매 가격선을 정하는 안을 놓고 추가 협상을 벌일 예정이지만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 원자력의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AFP 로이터 통신이 30일 보도했습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 사무소 관계자는 EDF와 웨이팅하우스의 이의를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고 AFP에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EDF와 웨이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로 한수원과 원전 건설 계약을 일시적으로 차단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업을 발주로 한 체코전력공사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때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한다고 로이터에 밝혔습니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 계약을 맺기로 한 바 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인 두코바니 2기 이외에 기존 테멜린 원전의 2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체코 정부 계획이 확정되면 이 역시 한수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됩니다. 총 사업비가 24조 원대로 추산되는 이 사업에서 한수원은 설비 용량이 1.0기가와트 APR-1000 모델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한수원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엔 같은 한국전력그룹사인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와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민간 기업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각각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웨이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 기술을 활용했으며 자사 허락 없이 제3자가 이 기술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월가의 유명 투자자 출신인 존 폴슨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과 함께 자신이 재무부 장관으로 입각하게 되면 미 연방정부의 지출을 크게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폴슨은 29일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협력해 연방 지출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집권하면 연방정부의 재정에 대한 과감한 개혁안 권고안을 제시하는 정보효율위원회를 꾸리고 머스크에게 수장을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폴슨은 머스크와 이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면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녹색 에너지 보조금을 없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RA는 전기차, 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입니다. 폴슨은 자신이 재무부 장관이 되면 트럼프 감사안으로 불리는 법안의 연작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만들어진 감세 법안인데 일부 사안은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입니다. 폴슨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에너지 생산을 장려해 우리가 에너지의 지배적 생산국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고율 관세와 관련해선 전략적 관세라고 칭하며 기업들이 생산 시설을 미국 내에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술의 일환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폴슨은 헤지펀드 폴스앤컴퍼니 창립자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10년 넘게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세계 최대 커피 프랜차이즈 스타벅스가 내년 1월부터 주 3일 사무실 출근 방침을 지키지 않는 사무직 직원을 해고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9일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시지에서 내년 1월부터 주 3일 사무실 근무에 따르지 않는 사무직 직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책임 프로세스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주 3일 사무실 근무를 포함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시스템을 도입한 스타벅스는 해당 근무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해고될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회사가 화요일을 더 이상 사무실 근무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관리자가 팀에 가장 적합한 요일을 사무실 근무일로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스타벅스를 이끄는 니콜 CEO는 현재 회사 제트기를 이용해 자택에 있는 캘리포니아 뉴포트 비치에서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본사까지 일주일에 3번 거의 1000마일을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환경미화원 복장을 입고 쓰레기 트럭을 탄 채 선거 유세를 해 강력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30일 미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위스콘신 유세에서 선거 구호가 적힌 쓰레기차를 타고 카퍼레이드를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지지자들을 쓰레기라고 부른 것을 이슈화하려는 의도입니다. 앞서 27일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트럼프 캠프 유세에서 코미디언 토니 힌치클리프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를 떠다니는 쓰레기 섬이라고 말한 데 따른 반응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것입니다. 바이든은 곧장 소셜미디어에 트럼프 지지자가 쏟아낸 혐오 수사를 쓰레기라 표현했다고 진화에 나섰고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나는 누구에게 투표했는지에 따라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전달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자산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